자, 이제 민소법 시작해 볼까요? 이제 벌써 한 과목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인데, 특히 또 민소법은 좀 어려워서, 민법은 뭐 양이 많아서 그렇고, 이제 민소법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뭐 저희 때도 그랬는데, 일단 이제 뭐 똑같은 방식으로 암기장 강의를 열어드렸으니까, 뭐 저 다른 특별한 뭐 다른 책 없으신 분들은 암기장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 다른 책 보시는 분들도 강의는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다음 특히 저도 뭐 학교 강의 나가서 보고 하니까 이제 민소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완만 뭐 전필이고 투는 또 전필 아니어가지고 뒷부분 또 안 들으신 분도 많으시던데, 사실 또 뒷부분이 또 중요한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민소상법은 암기장 강의할 때도 이제 거의 뭐 기본 강의 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워낙 양이 많으니까 뭐 짧은 시간에 다 하기 어려서 그랬지만, 그 민소상법은 암기장 정리 내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강의도 거의 뭐 기본 강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민소암기장 총 10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이제 민소상법으로 갈수록 뭐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뭐 반대로 뭐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뭐 기본기가 뛰어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그래서 민소 암기장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이제 하면은 기본 내용처럼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용하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나가는 강의에서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선택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암기장에 정리된 테마들은 선택형 커버도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뭐 저 밑보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형이라는 게 내가 본 책에서 이제 거기 판례 그대로 찾아가지고, 가끔씩 보면 이제 암기장에도 뭐 이렇게 판례 색인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판례 색인이 왜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이제 객관식 같은 거 풀 때 찾아보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저도 뭐 사실 1차 3번부터 봤지만, 그 객관식을 이제 잘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객관식을 고득점 뭐 민사 같은 경우는 70개니까 한 50개 정도 넘어가지고 전체 객관식 한 110개 넘기고 뭐 이러려면, 그걸 내가 본 책에서 그대로 그 판례를 암기해가지고 맞추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넘어요. 그러니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보면 저기 매년 이제 객관식 저도 이제 해설을 다니까 보면은 저도 모르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구속지에 있는 판례, 심지어는 요즘은 판결 요지가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지문을 끌어내서 이제 다른 시험도 그런데, 워낙 이제 뭐 시험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중에 어느 책에도 없는 판례들도 시험에 나와요, 객관식에. 근데 그걸 내가 어떤 책에서 보고 맞추겠다, 그건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일 분석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거 사가지고 기출 문제집에 뭐 판례 착 찾아가지고 하나씩 막 찾아가지고 밑줄 긋고, 저희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들 책 밑법 책 같은 거 한 2,000페이지 되잖아요. 이제 그거 펴놓고는 이제 자기가 보는 이제 뭐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판례 색인 찾아가지고 다 그걸 밑줄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빠졌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치면 민총을 2,000페이지를 봐도 빠지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대비로도 암기장에 정리된 테마들, 그러니까 민소상법은 이제 민소상법은 거의 100% 커버가 되니까 거기 있는 테마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다. 그럼 테마가 정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사회는 100% 커버되고, 그다음에 선택형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이제 5가지 지문 중에서, 그러니까 선택형이 2가지 형태잖아요. 뭐 다음 중 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문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 아니면 사례식으로 뭐 갑은 을과 을과 어떻게 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 해서, 뭐 사령에 나왔던 것도 그잖아요. 유권 대리를 전제로 본인한테 이행 청구하고, 협의에 무권 대리면 이제 예비적 피고가 되는 무권 대리인에 청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도 사례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거지. 그 지문들 예를 들어서 5개 지문을 모든 책에 다 실른다 그러면 암기장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들 같은 거 정리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선택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50% 정확하게 하면 70점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는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뭐 5가지 지문 중에서 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뽑을 수 있죠. 근데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는 뭐 확신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객관식도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뭐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읽었는데 틀렸다고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2번, 3번 안 보는데 자기 스스로 불안하니까 1번이 틀린 것 같은데 애매하니까 또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그럼 꼭 2개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객관식 푸니까 시간도 걸리고 결국은 틀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객관식에서 70개 중에 한 30개 정도밖에 못 맞고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을 뭐 많이 본다고 해서 객관식을 고득점 하려고 이제 안정적으로 보통 전략을 그렇게 세우잖아요. 객관식 한 110개 정도 안정적으로 맞고 사례기로 어느 정도 쓰면 붙는데 근데 그게 객관식 110개를 맞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집 펴놓고 책에다 밑줄 긋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제 문제집 펴놓고는 책 이제 두꺼운 거 사가지고 이제 막 찾아가지고 밑줄 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빠진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빠진 게 있으니까 책이 뭐 부실하네 뭐 이래가지고 막 또 거기다가 잘라 붙이고 막 이래 되면 이제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어차피 어떤 문제든 뭐 이제 객관식 문제들 보면 어느 책에도 없는 판례들을 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출제자들은 출제위원 들어가시면 뭐 수능도 그렇지만 합숙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런 전자기기 못 쓰는데 판례는 검색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는 문제 내야 되니까. 그 예전에 이제 헌법인가 뭐 어떤 과목에서 이제 직업의 자유에 관련된 헌재 결정례인데 검색하면 1번, 그러니까 쭈루룩 판례들이 나오잖아요. 최신 판례. 그거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변신인지 무슨 다른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검색해가지고 내시기 때문에 어느 책에도 없는 판례들이 나와요. 그냥 그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틀리느냐? 그냥 일반 법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암기장도 제가 테마별로 뭐 결국은 제 암기장 같은 경우 뭐 제 기본서에서 내용을 줄여가지고 선별해 놓은 거니까 이제 민소는 거기 있는 거 보셔도 뭐 보시는 게 뭐 그거 보기도 벅차겠지만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책을 보시든 하여간 강의는 계속 들으시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계속 들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강사라서 아니라 그러니까 무료로 열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뭐 제 포인트가 올라오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매년도 올해도 이제 저번주에 뭐 인사하러 오신 분도 그러니까 졸시 변시 한 번에 붙으신 분도 매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고 뭐 이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성적이지만 뭐 600점대도 뭐 한 방에 뭐 900점 넘고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공통적인 물론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안 온 사람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이제 해보면 이제 암기장 강의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민소상법도 특히 이제 그리고 또 강의도 제가 한 20년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어디서 모르는지를 대부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뒷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어느 정도 대부분은 그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 책을 읽으면 제 입장에서 답답한 게 와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분명히 강의 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뭐 그건 질문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공부할 때 보면 여기가 딱 막히니까 뒤가 안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으면 공통된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뭐 저도 수험생 때 그랬고.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뭘 몰랐는지 잘 이제 까먹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를 안 듣고 혼자 책을 읽는데 그걸 이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지금은 그러니까 책을 따로 읽으실 시간이 안 되면 강의라도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버릴 게 아니라 책을 이제 저 혼자 읽는 거는 나중에 읽어도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여기서 똑같은 설명들을 또 할 거 그러면 나중에 뭐 저도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멀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로는 이제 뭐 강의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책을 보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선별해가지고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만 선별해서 듣고 이제 그 정도가 되죠.
그래서 뭐 이제 만기장 같은 거 5번, 6번 들었다는 분이 1강부터 마지막까지를 똑같이 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쭉 듣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책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찾아가 또 듣고 뭐 그런 부분들 또 공부 안 될 때는 앉아가지고 공부 안 된다고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동영상이라도 좀 듣고 뭐 저도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화가 되고 그게 이제 자기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 직전에 뭘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 보통 시험 때 보면은 막 그냥 초치게 하잖아요. 막 진짜 그게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거지. 뭐 그때 본 게 뭐 저기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해 안 된 거는 특히 객관식이야 눈에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암기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민사 같은 경우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 사례 같은 건 어차피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건 바로 직전에 봐도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뭐 채점 많이 해보고 하지만 알고 쓴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도 이제 알고 쓴 사람하고 모르고 베낀 사람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시험 봐도 이게 이제 성적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뭐 한 30년, 40년 그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기 때문에 그 시험장 가가지고 막 바로 직전에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 뭐 막 열심히 하는 건 그냥 심리적 위안이지. 그때 뭐 크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막판에 막 그 하루 쉴 때 보면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뭐 하긴 뭘 해요. 그냥 푹 쉬면 되지.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날짜에 뭘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1년 내내 왜 그 고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컨디션 조절이나 잘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책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최신 판례를 보라는 이유가 그 최신 판례는 좀 낯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항아리에 물이 한 반은 차 있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제 그걸 넘치게 이제 조금 부어야 되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3일째 하루 쉬고 이럴 때는 뭐 최신 판례라든가 아니면 뭐 실전 답안 거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한번 쭉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지. 그 1년 내내 못한 거를 그 하루에 다 하겠어요.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끔씩 보면 뭐 캐리어 이만큼 싸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뭐 이제 그래서 보지도 못하는데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뭐 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돌아서 이제 좀 냉정하게 보면 그게 다 뭐 이제 평상시에 그 쌓아야 되잖아요. 특히 민사 같은 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갈수록 이제 뭐 다른 과목들 좀 열심히 하고 민사는 그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저희 때도 연수원 교수님들이 뭐 민사 교수님들은 뭐그 시험 보기 전에 뭐 민사는 어차피 그냥 평상시 실력으로 가는 거니까 뭐 따로 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푹 자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뭐 그 말이 맞죠. 이게 뭐 이 많은 양을 언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어제 끝났으니까 또 이제 민법도 벌써 이제 그 뭐 가물가물 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기 보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매 그 민사 끝나면 또 형사 가면 마찬가지지만 민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민소법 들어가니까 이제 민법 뭐 빵꾸난 데 있잖아요. 당연히 뭐 다 구멍이 나죠. 그 완벽하게 따라오고 뭐 이런 상황은 절대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민법 조금씩 해야지라고 목표만 세우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서 집에 가기 1시간 전에 무조건 뭐 어차피 오늘 진도 밀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안 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집에 간다. 그럼 9시부터는 이제 그 뭐 민법 공부하고 막 이랬어요. 아니면 이제 뭐 밥 먹고 나서나 이렇게 뭐 스타디 같은 거 하면은 뭐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집에 간다. 그럼 이제 9시부터 이제 뭐 이제 9시부터 무조건 이제 오늘 뭐 민소 진도가 밀렸어도 9시부터 이제 민법을 하는 거죠. 1시간만 딱 하고. 그럼 또 이게 사람이 또 10시까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약간 또 집중도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좀 약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때 뭘 볼 거냐? 그건 이제 결정을 해야죠. 뭐 밀린 동영상을 듣든가 아니면 뭐 실전 답안 한 장씩 외우든가 뭐 그런 아니면 뭐 객관식 좀 풀고 싶다고 뭐 풀든가 뭐 그런 것들 본인들이 좀 약한 부분 정하셔가지고 그 민법 만기장도 못 들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다시 듣든가 뭐 아니면 뭐 실전 답안 뭐 이제 1시간이니까 한 2장씩 외우자. 그래서 2회차씩 외우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요거 외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정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또 상법 들어가면 또 뭐 민소 구멍 난데 좀 메꾸고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절대량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시험 붙을 때까지 뭐 그러다가 이제 붙고 나면 이제 모든 걸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서서 저도 시험 붙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시험 붙기 전까지는 계속 뭐 이제 불안해하고 똑같았단 말이죠, 다. 그래서 근데 뭐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험 붙기 전에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요. 다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붙으면
안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진도 밀리고 매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강의서 같은 거 쓸 때 보면 이거야 이제 딱 시험 진도가 있으니까 진도표가 있지만 뭐 그 외에 그냥 기본 강의 같은 것들은 진도표 작성할 때 보면 어차피 이거 못 지킬 텐데 이걸 왜 작성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보니까 시험 진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진도 맞춰서 하시고 이제 그 오후에 이제 하루도 굉장히 길잖아요. 아침에 뭐 와가지고 이제 밤 10시까지 하면 이게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이제 뭐 부족해 보여도 하루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같은데 점심 드시고 강의 들으면서 이제 예습을 하시고 예습 안 하면 또 시험 보긴 그러니까 이제 예습해서 암기장 강의 좀 듣고요. 그다음 저녁 때는 이제 저녁 먹고는 좀 혼자 책을 읽고 복습하고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 볼 수는 없어요. 뭐 6월 달에 당장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순환에 좀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좀 하셔야지 이걸 모든 걸 다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뭐 붙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붙고 나면 이제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이제 붙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뭐 수험생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불안해도 뭐 공부하면서 불안해야 되니까 이제 강의 좀 들으시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동안에 이제 경험해 왔던 그 저도 수험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 듣고 붙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그 종합해서 나온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도 계속 열어드리고 그 겨울방학 할 이제 아니 3월 달에 암기장 강의할 때도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이제 돌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민소 같은 경우도 테마 정할 때도 그렇고 강의도 거의 기본 강의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본 지식 부족하다 뭐 그런 건 다 핑계고 그냥 암기장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열심히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일 한 6문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전형 사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암기장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어차피 우리는 내년 당장 시험 봐야 되니까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례하고 사례 문제만 보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해할 목적으로 암기장 강의도 들으시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 선택형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형도 100% 커버되니까 절대로 선택형 문제 펴놓고 그 내가 보는 책에서 찾아가지고 밑줄 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선택형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형을 접근하셔야지 가끔 보면 이제 암기장에 선택형에 빠진 판례가 있던데요. 아니 당연히 있죠. 그거는 2000페이지짜리도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객관식 선택형에서 예를 들어서 민사 70개 중에 50개 못 넘어요. 그러니까 50개를 넘으실 분들은 반드시 그 테마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법시험 1차 3번부터 봤는데 그냥 저기 뭐야 객관식 문제집은 뭐 저희 때 원래 기본서를 따로 볼 때니까 막 저 밑법도 2000페이지짜리 책을 볼 때니까 이제 그 책 보면서 문제집은 그냥 저희 때는 10년치 기출문제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것만 풀어도 충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다음에 계속 이제 기본서를 돌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기본서가 이제 뭐 암기장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뭐 그런 형태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객관식 본다고 해가지고 막 객관식 문제 1번부터 아 내용도 모르는데 1번부터 앉아서 풀기 시작하면은 그게 실력이 안 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자꾸 이제 그래서 저기 뭐야 객관식도 성적이 안 나오신 분들은 기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뭐 문제집을 열심히 안 풀어서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할 때도 얘기하지만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 던져주고 뭐 풀으라고 하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죠. 연습 안 해서 못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어서 내용을 모르니까 객관식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형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암기장 돌리시고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푸는 게. 그래서 내용 정리를 충분히 하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뭐 진모도 있고 마무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1년을 보면 굉장히 짧은데 하루를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니까 제발 암기장 강의 좀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책으로 기본서를 보셨던 분들도 강의는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뭐 제 강의 들으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들으시고 뭐 다 못 듣더라도 다음 순환에 또 듣고 해야 되니까 뭐 지겹겠지만 이제 계속 좀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민법과 똑같이 하루에 이제 한 100점 기준으로 한 6문제 뭐 7문제 정도 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법정을 6개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거는 뭐 11월 달쯤에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내 거로 이제 소화시킬 목적으로 암기장이나 뭐 이런 걸 들으시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1분의 1에서 관할에서는 이제 요 1분의 1은 밑에 박스에도 뭐 정리해놨지만, 그러니까 사물 관할을 요 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한 문제 풀면 객관식도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암기장에 또 사물 관할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도 다 커버가 되니까 이제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객관식 문제지 이제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다음 토지 관할은 이제 사례집에 있으니까 볼 거고, 그렇게 되면 뭐 관할도 지금 한 2번 정도 출제됐지만 뭐 민소법 뭐 앞부분에서 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을은 공급업자로부터 외상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위반했을 때 월 1%의 지연 배상, 약정 지송금이죠. 그럼 이제 관할을 따질 때 원금만 계산할 거냐, 그 문제인 거죠. 각주 1번이 이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 문제 두 번째 문단에 가분을을 상대로 4억 원 및 언제부터 등등까지 지송금을 구하는 소를 토지 관할권이 있는, 그러니까 토지 관할은 쟁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왜 배당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단에 출석한 변론 준비 기일에서 가분 매매 대금이 이제 4억 원이 아니라 5억 1천만 원이다. 5억을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지손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 이렇게 청구 취지 변경, 청구 취지 확장이죠. 그래서 실제 매매 대금은 5억 1천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이제 갑과 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은 부인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주장하면 그걸 법적으로 치환해서 이게 무슨 주장인지 알 수 있어야죠. 특히 기록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부인 진술이 되는 거고. 그때 판사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합의부로 이송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주지방법원이지만 단독하고 합의부는 관할의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이송은 적법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물 관할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토지 관할이 있는 했으니까 토지 관할은 쟁점이 아닌 거고, 토지 관할 문제는 이따 사례집 보시면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출제된 이후에 그 밑에 참고 법령에서 5억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참고 법령을 보면 사물관할 규칙이죠. 제2조에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합의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5억 원 초과죠. 1심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 5억 원을 원금만 기준할 거냐 지송금까지 포함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로마자 2번에 가셔서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할 때는 여러 청구 값을 모두 합산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다. 27조 1항이죠. 그럼 이제 단순 병합일 때는 더하는 거란 말이죠. 매매대금 1억 원, 대여금 1억 원, 그럼 이제 2억 원 이렇게 더하는데, 이 사안처럼 원본 이자 지송금 이럴 때는 더하는 거냐? 그러니까 원본 이자 지송금도 단순 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합산의 원칙에 의외로서 손배 청구가 부대 목적일 때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 각주에서 원유무효로 인한 등기 등등의 말소, 인도 청구, 불법 손배 청구가 병합됐을 때 이게 단순 병합이잖아요. 금원의 지급 청구 부분은 등기 말소 등과 독립해서 청구가 되는 거지 부대 청구는 아닌 거고. 그래서 뭐 단순 병합이니까. 그래서 판결지 이번에 소송 목적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대 목적의 손해배상이란 이제 주된 청구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을 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연 배상은 이제 부대 목적이기 때문에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기로 중요하죠. 그러면은 4억 원 플러스 월 1%니까 이제 그 월 1%를 포함하면은 이게 5억 원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4억 원이다. 그럼 이제 단독 판사 사건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가서 관할 결정의 표준 시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걸 가로 안에 관할의 항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재기 시를 기준으로 표준으로 정한다. 예컨대 피고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가 소송 도중에 이사 갔다고 해서 뭐 광주로 이사 갔다고 해서 광주로 이송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기 시를 표준하는데 그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뭐예요? 단독 사건의 계속 중에 합의부로 확장됐을 때 그때는 합의부로 이송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주지방법원이어도 단독 판사랑 합의부는 이거는 사물관할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합의부로 이송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관할 항정의 예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항상 관할에서는 이따 토지 관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변론 관할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변론 관할을 써야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변론관할, 관할 나왔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변론관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로마자 4번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외워야죠.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자꾸 해서 이제 그 자기께 되도록 자꾸 이제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쓰셔야 돼요. 이걸 막판에 몰아가지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항상 관할은 마지막에 변론관을 써야 되는지를 검토한다. 그럼 특히 이제 뭐요? 피고가 본안 응소라니까 피고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의의야 뭐 조문 베끼면 되니까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핵심 뭐예요? 본안 변론 준비길 진술 이거잖아요. 그때 이제 변론 관할이 생기는데 그럼 이제 이 페이지 가셔가지고 뭐 요건은 의의를 끊으면 요건이죠. 그래서 답안 쓰기 애매하면 의의 및 요건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의 및 요건 해가지고 변론 관할은 관할권 없는 1심 임의 관할에 제기됐을 때, 그러니까 전속 관할은 뭐 변론 관할 안 생기니까, 그다음 이의 없이 본안 변론 준비길 진술이죠. 그다음 뭐 이제 뭐야 이의 없다는 게 경우 이제 관할 위반 항변 없이 이런 얘기고.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래서 뭐예요? 본안에 관한 변론 진술 이런 것들을 외워놔야죠. 그러니까 개념정의잖아요, 개념정의. 그 밑보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다 맞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판단 기준을 써야죠. 그게 이제 주관식 답안지의 포인트가 되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본안 변론 진술이란 피고가 원고 청구 당보에 관한 사실상 법률상 진술이죠. 내가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만났다 이런 게 사실상 진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송몰인 권리 법률 관계 존보 진술. 그러니까 뭐 이제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전 뭐 저 상세 답안이니까 자세히 써놨는데 뭐 둘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부분을 외우시든 앞에 걸 외우시든 본인이 편한 걸 외워야 돼요. 소송몰인 권리 법률 관계 존보에 관한 진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절차상 그래서 기피 신청 기일 변경해 주세요. 각하해 주세요. 이거는 본안 진술이 아니죠. 아니면 뭐 판례만 쓰시든가. 그래서 판례도 소각하 판결, 예비적으로 기각 판결했을 때는 소각하가 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각하 판결은 이제 본안 변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주로 내려가서 보시면 각주에 그러니까 266조 소치하잖아요. 소치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서 그러면 이런 판례들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항소심 반소에도 쓸 수 있고 다 똑같죠. 하나 외워두면 이제 다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본안에 준비 서면 제출하거나 등등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피고가 단지 본안 전 항변 제출하면서 소각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각하해 주세요라고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안 응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본안 전 항변으로 각하 본안에 한 기각 그래서 예비적 주장한 거죠. 그때는 기각 구하는 것은 이제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적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판례죠. 소치와 판례지만 이제 본안 변론이니까 똑같이 쓸 수 있죠. 변론관에 쓸 수 있고 항소심 반소에서도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판례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소송몰인 권리 법률 관계 존부의 진술을 말하기 때문에 판례도 주의적 소각하 예비적 청구 기각에 본안 변론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이제 가끔 쟁점이 되는 게 구술 변론해야죠. 따라서 이제 진술 간주만 가지고는 변론 관할 생기지 아니한다. 판례도 있잖아요. 그 판례 있는 거는 그냥 판례는 해서 쓰시고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판례 가서 보시면은 피고 본안 변론 준비 조치 등등 현실적 동감 쳐두시고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죠. 현실적이어야 돼요. 따라서 불출석 답변서 진술 간주 뭐예요? 서면 제출하고 불출석 하면은 진술 간주가 되잖아요. 진술 간주만 가지고는 변론 관할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고 같은 건 그 위에 거 따면 되잖아요. 바로 위에 줄에 피고는 관할 위반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제 변론 관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진술 간주만 안 된다. 아니면 논거 그 판례가 쓴 것처럼 이제 변론 관할의 본안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야 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뭐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답안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이런 단어를 자꾸 외우시고. 그래서 뭐 CBT 때문에 이제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단어들을 판례 문장 그대로 쓰셔야 돼요. 어차피 교수님들도 판례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익잖아요. 그럼 자기 눈에 익숙한 우리가 뭐 어디 가도 익숙한 데 가면은 뭐 친근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도 자기가 본 단어들이 자꾸 눈에 띄어야 점수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5점 줄 거 6점 주고 그게 1, 2점이 뭐 그것도 쌓이면 엄청나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자꾸 외우시고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제 뭐요? 소결에서 보면은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거잖아요. 본안 변론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는 실체적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본안 변론이라는 게 실체적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 이런 거. 그래서 변론 관할에 성립했다. 그럼 이제 이송 결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자 목차들을 좀 기억하시고 관할에서는 이따 토지 관할을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하여간 마지막에 변론 관할이 문제되는 것인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그거. 그다음 이제 당사자 파트 가면 교과서에서 이제 교과서 목자가 당사자를 확정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보죠. 능력, 일반적인 능력. 그다음에 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걸 보잖아요. 적격.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쭉 검토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격이 있더라도 이제 소송 능력이 있는지. 뭐 제한 능력자는 소송 능력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론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목차대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교과서 목차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각각의 이제 하부 쟁점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처분권주의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용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처분권주의 문제인지 변론주의 문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책에 있는 쟁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번 출제됐는데 전부 다 얘가 뭐예요? 어느 교과서에나 있는 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적으로 이제 유권 대리를 전제로 본인한테 청구하고 그다음 예비적 피고로서 협의의 무권 대리로서 그 무권 대리에게 청구하고 그 소송 형태가 뭐냐?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문제잖아요. 그건 어느 책에나 100%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또 적격 승계설 가가지고 소송물의 승계, 개정물의 승계가 나올 텐데 이따 관할이 나오죠. 그럼 그것도 소송물의 승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교과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교과서에 있는 예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하부 목차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당사자 확정에서 뭐 재소전 사망, 표시 정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표시 정정은 또 구별 개념, 피고 강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차를 다 정리해놨고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드리니까 암기장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 당사자 능력에서도 당사자는 뭐예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그다음에 조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 좀 이따 나오겠지만 조합이 주소가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죠. 그래서 항상 이 당사자 파트에서는 그 주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나왔는데 답안지에다 당사자 능력 한마디도 안 썼다. 그럼 득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알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건 당사자 능력의 문제다. 그래서 확정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재소전 사망,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성명 모형 소송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민소를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교재들에 나오는 예들을 알아두시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얘들이. 그럼 이제 당사자 확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명 모형인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전에 뭐 변리사 시험인가 뭐 다른 시험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성명 모형은 요 문제 정리하면 객관식도 다 커버가 되고 관련해서 이제 송달 과정에서 모형, 즉 소위 말해서 판결의 편취와 관련된 건 뭐 암기장에도 정리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관련된 쟁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성명 모형 소송은 이거 정리하면 객관식도 다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지, 거꾸로 객관식 보면서 아무 베이스도 없는데 객관식 보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고생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성명 모형은 이제 형사법에서 위장 출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민소에서는 원고측 모형, 피고측 모형 이렇게 얘기하죠. 형소랑 이제 특히 또 민소 형소 이제 용어도 비슷하고 해서 이제 가끔씩 보면 헷갈려가지고 용어를 잘못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실수 안 하도록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무를 피고로 소송을 한 거죠. 무를 피고로. 근데 이제 B가 피고 측 모형하면서 C 변호사를 선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간단해요. A는 무를 피고로 소재기했는데 무의 주소지로 송달했는데 우연히 알게 된 B가 마치 자기가 무인 양 수령했고 피고 측 모형이죠. 무 명의로 변호사 C를 선임해서 C가 무의 소송 대리를 소송했다. 그럼 C는 뭐예요? 무권 대리잖아요. 그래서 B가 뽑았으니까 이제 무권 대리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일부러 이제 쟁점을 오래 기억하시라고 이제 민법도 그랬지만 쟁점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 암기하라는 게 이런 거 암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오면 뭐라고 써요? 주소가 성명 모형 소송은 당사자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당사자 확정을 쓰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2번, 3번만 나와도 첫 번째 목차가 뭐예요? 당사자 확정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이 나와도 무조건 쓰고, 그러니까 항상 그 주소 파악해서 그 주소가 되는 쟁점을 쓰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2번이 예를 들어서 20점이다. 근데 당사자 확정 기준을 안 썼다? 그러면 이제 객관식 한 3, 4문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옥차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합격은 이제 그 주관식이 좌우하는 거고 객관식은 이제 그냥 우리가 시험 보고 나면 객관식을 매겨보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는데 이제 주관식이 뭐 이제 파괴력이 더 크잖아요. 뭐 이제 목차 하나 날리면 객관식 2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냐.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아, 이제 성명 모형이 나왔구나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당사자 확정을 써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목차 누락을 막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냐? 그럼 이제 뭘 쓴다고요? 당사자 확정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자 2번 내려가셔서 뭐 학설은 안 써도 되는데 내용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학설 쓰실 분들은 그냥 제목만 쓰세요. 학설에 이제 의사설, 행동설, 뭐 표시설도 사실 형식적, 실질적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적 표시설이죠. 그다음 규범 분류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쓰기 섭섭하신 분들은 그냥 학설 이름만 쓰면 되고. 자, 판례로 가셔가지고 원칙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실질적 표시설로 99% 해결이 돼요. 근데 특이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특이한 사안들만 보지만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사실 뭐 당사자 확정이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99% 실질적 표시설로 해결이 되죠. 자, 판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답안 쓸 때 판례는 실적 표시설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채점에도 점수 주겠어요. 제대로 못 주죠. 근데 자기는 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열어보면 점수가 이제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게 그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는 실적 표시설이다. 이건 안 쓴 거예요. 답안지에 판례를. 그래서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 내용 원인 사실을 종합 확정한다고 하여 실적 표시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써야죠. 그런 걸 지금부터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판례는 실적 표시설이다라고 하면 점수를 많이 못 받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자기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점수가 이제 생각보다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에 기재된 표시, 청구, 내용, 원인, 사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뭐 이거 외우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워야죠. 근데 표시, 내용, 원인, 사실. 그리고 키워드 자체를 자꾸 외우셔서 문장을 좀 만드시고 실질적 표시설이죠. 다만 재소전 사망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모르고 피고로 표시했을 때 사실상 피고를 상속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표시 정정으로 가잖아요. 피고 경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재소전 사망에 대해서 기존의 통설은 의사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재소전 사망에서는 의사설 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나 뭐 강사들이 강의할 때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걸 답안지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는 판례 문장을 써야지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이해하기 편하려고 암기한 거. 판례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표시설인데 예외적으로 재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답안지는 그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그 각주 6번에 있다시피 최근에 교수님이 뭐예요? 굳이 재소전 사망에서만 의사설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까지 나오는데 판례는 재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득점을 많이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각주 6번 보세요. 자, 판례는 뭐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질적 표시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록형에서 소장 작성하니까 그래서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쓰고 피고 쓰고 그다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표시설은 딱 여기만 본다는 거죠. 형식적 표시설은 여기만 원고 피고란만 본다는 거고 실질적 표시설은 뭐예요? 밑에 청구 취지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 취지도 보고 이게 다 소장에 표시됐잖아요. 그럼 청구 원인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결국 소장을 다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실질적 표시설이죠. 그래서 각주 6번에 실질적 표시설 입장에서 소장 전체 취지를 신축 해석해서 표시 정정.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으면 표시 정정으로 가잖아요. 동일성이 없으면 피고 경정으로 가고. 따라서 판례가 재소전 사망을 당사한 소송의 경우에만 의사서를 채택했다고 이해할 일은 없다. 이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안지에다 그리고 또 이 견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근데 판례가 재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면 아, 이 사람은 논의를 잘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답안지에는 그 문장을 그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으면 제가 써는 것처럼 올라가서 판례가 의사서를 채택했다고 이해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쓰면 채점자가 뭐야? 아, 이 사람이 그 각주 6번의 논의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쓰시는 거지. 이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지만 답안지에 그렇게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검토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실질적 표시설로 가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당사자라는 기재라는 게 원고 피고가 아닌데 그것뿐만 아니라 청구 취지 청구원이 다 본다는 거죠. 소장에 기재된 건 다 보겠다. 그게 실질적 표시설이고 통설 판례고. 그럼 거의 99% 실질적 표시설로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사안 해결 가셔서 실질적 표시설에 따른 뭐예요? 소장에 표시된 사람은 무잖아요. 무. 그러니까 무가 당사자로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그러면 이제 성명오용 소송은 첫 번째 당사자 확정, 그 다음 소송 도중에 발견됐을 때 조치 강간 판결 이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소송 도중에 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원의 조치, 이건 뭐 약수령처럼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B를 쫓아내는 방법하고 무를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1번 오른쪽에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서 피모용자 무가 당사자가 되니까 모용자는 뭐예요? 무권 대리처럼 무효가 되죠. 그래서 B의 행위는 다 무효인 거예요. 그리고 뭐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실 거고. 따라서 B가 무명의로 변호사 C를 선임한 것은 변호사 선임도 이제 뭐요? 소송 외의 소송행위지만 소송행위잖아요. 그래서 C를 선임한 것도 무효인 소송행위죠. 따라서 변호사 C는 뭐예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무권 대리. 그래서 뭐 무권 대리 추인의 문제로도 연결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넘어가서요. 4페이지에. 그래서 일단 소송행위는 무효다. 무권대리소 무효고. 그럼 이제 발견했을 때 법원의 조치와 관련해서 일단 조사 방법은 직권조사 사항이 된다는 게 통설적 입장이고. 그다음 2번에 가셔서 이것도 이제 결론을 기억하셔야죠. 원고 측이 모용되면은 그러니까 뭐야? 누가 내 이름으로 위조해가지고 소재기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피모용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위조니까 소를 각하하고 당연히 소송 비용은 모용자 부담하고요. 그 다음 피고 측 모용됐을 때는 뭐예요? 모용자는 쫓아내고 진정한 피고가 되는 피모용자에게 다시 통지서를 보내서 나와라 이렇게 불러야죠. 그런 절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소송 도중에 알게 됐을 때 조치. 그 다음 3번에 여기는 이제 피고 측 모용이지만 그냥 같이 정리하시라고 원고 측 모용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간과한 판결이죠. 그러니까 민소법 사례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간과한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유를 간과하고 이제 판결을 했다. 그래서 간과한 판결에서는 일단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무효인 판결인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 무효 여부. 그래서 당연 무효인 판결인지 여부. 그래서 이제 그 암기장에도 정리해 놨으니까 무효인 판결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통설 판례가 무효로 보는 게 뭐인지, 그래서 당연 무효인 판결인지 봐서 무효인 판결일 때는 무효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인 판결일 때는 뭐요? 당연 무효 판결에서 이렇게 검토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 무효인 판결인지를 검토해 가지고 당연 무효가 맞다. 그럴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뭐요? 상소 재심이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상소 안 되고 재심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뭐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뭐 가처분 가압류 됐을 때는 외관을 제거할 목적으로 상소를 허용한 예외들이 있죠. 그 암기장에 정리해놨으니까 그 판결의 무효 파트를 오늘 복습하실 때 꼭 찾아보시고. 그래서 당연 무효 판결을 검토해가지고 당연 무효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상소 재심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쓰죠. 이게 당연 무효 판결일 때. 그래서 당연 무효 판결이면은 이제 상소 재심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판례는 안 된다기보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당연 무효인데 그걸 뭐하러 이제 돈 들여가지고 상소 재심하냐? 그냥 무효인데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판례 일반적인 입장이고, 예외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학설은 다 있죠. 뭐 학설은 뭐 둘 다 안 된다, 둘 다 된다, 상소는 되는데 재심 안 된다. 세 가지 학설 뭐 정리해놨으니까 그건 뭐 암기장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무효인 판결을 제외하고는 뭐예요? 당연 무효인 판결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유효잖아요, 유효. 그리고 유효는 뭐예요? 확정 전에는 이제 상소가 되는지, 그 다음에 확정 후에는 재심이 되는지. 이제 그럼 간단한 것부터 재심은 이제 열거 규정이잖아요. 확정 후에 재심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예요? 재심 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451조 1항에서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 재심 규정이 있으면은 뭐예요? 재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재심의 규정이 없어요. 재심 규정 없으면은 재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심은 이제 보충적 규정이어서 열거 규정이죠. 그래서 규정 없으면 재심 못 하고, 그럼 재심 못 하면 뭐예요? 유효라는 거잖아요. 유효.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 처분권주의 위반 이건 재심 사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 위반한 재판인데 그냥 확정됐다. 그럼 뭐예요? 그냥 유효인 거예요, 유효. 이래서 뭐 그런 판례는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원고가 피고한테 1억 원 청구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피고 원고에게 1억 5천 지급해라. 그럼 처분권주의 위반이잖아요. 근데 피고가 안 다투고 확정됐다. 그럼 그때는 그냥 유효인 거예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 판결을 몇 가지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거, 그거 암기하신 다음에 그게 아닐 때는 유효인 판결인 거고, 유효인 판결에서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때는 이제 재심 사유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451조에 재심 사유에 규정이 있으면 재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규정 없으면 그냥 재심 못 하는 거고, 유효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 상소는 뭐예요? 이제 항소와 이제 상고가 있잖아요. 상고. 근데 항소는 뭐예요? 우리 민소법상 항소는 사유 규정이 없죠. 그래서 항소는 그냥 원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자들이 할 수 있지, 민소법상에 항소 사유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고는 상고심이 대법원 하나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상고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상고 이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뭐 조문 찾아가지고 외우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강간 판결도 뭐 자주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강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이따도 뭐 나오겠지만 뒤에 아니 먼저 당연 무효인지를 스크린한 다음에 당연 무효 아닐 때는 유효니까 확정 전 상소로 가서, 항소야 뭐 이제 사유 불문이고 할 수 있으니까 상고로 가서 상대적 상고 이유, 절대적 상고 이유가 뭔지 해당되는지, 그래서 재심인지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강간 판결이 이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4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로마자 1번 뭐예요? 강간 판결 효력 이거 쓰는 거잖아요. 무효인지 유효인지 이거부터 먼저 써야죠. 그래서 로마자 1번도 별표 쳐놓고요. 자꾸 목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보통 문제 상소 재심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 이제 로마자 1번 쟁점 배점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간 판결이 났다. 그럼 강간 판결 효력을 먼저 써가지고, 자, 당연 무효 판결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 무효는 아니고 그냥 위법한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효라는 거죠. 무효가 아니면 유효라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상소나 재심은 원판결을 취소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피모용자가 당사자니까 일단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판결문에 이제 원고 이제 피고 무 이렇게 나오니까 판결문에 나오죠. 따라서 B의 성명 모형을 간과하고 원고 A의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는 A에게 지급하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피모용자인 무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니까 이제 유효인 판결이니까 무의 구제 방법이 문제된다. 그럼 이제 상소 재심으로 가죠. 그래서 로마자 2번 오른쪽에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참칭해서 이제 피고 측 모형이죠. 소송행위했을 때 소대권이 없는 자가 소대행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여간 절차 보장 못 받으면 다 통설 판례는 대리권 흥결로 보잖아요. 자, 그래서 진행 사실 알지 못하고 판결하면 무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확정 전 상소고요. 그 다음에 확정 후면 재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소 재심인데 항소는 사유가 없으니까, 항소는 사유 불문이니까 항소는 뭐 조문이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상고만 조문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절차 보장 못 받으면 통설 판례 다 대리권 흥결로 보죠. 그래서 작은 오마자 2번도요. 모용자가 선임한 변호사 C는 피모용자 무와 관련해서 무가 뽑은 게 아니니까 무권 대리인이 되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뭐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소 재심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 결론은 상소 재심. 그래서 근거 조문도 꼭 쓰셔야 되고. 그 다음 2번도 동감 쳐놓고요. 그래서 피모용자가 추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약수령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물어도 이제 쓴다 생각하시고. 그럼 피모용자가 유리하면 뭐 추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짜그로마자 1번 부분에 학설 대립 있잖아요. 이런 거 학설 대립 다 외우기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학설 대립은 아니니까 제가 뭐 어느 학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일반론처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설에 타당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설은 무시하시고, 유리한 판결 여부를 불문하고 피모용자의 추인의 자유가 허용된다. 이제 그게 단정적으로 그냥 일반 법리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자기가 받겠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 판결은 불리하지만 이걸 추인하면 자기한테 뭐 혜택이 오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뭐 추인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불문하고 추인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법리처럼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뭐 무권대리 추인에서는 뭐 판례도 있잖아요. 추인의 시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해도 되고 재심에도 해도 된다는 거고. 물론 추인해놓고 또 상소 지심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판례 하나 있죠. 항소장이 타인이 당사자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도 당사자의 적법한 소대가 이제 당사자가 알았죠. 그래서 변호사를 뽑았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자 본안 변론, 자 본안 변론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로 봐요? 묵시적 추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표 대리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데 적법한 당사자나 적법한 소대가 그 하자는 안 다투고 본안 변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묵시적 추인이다 이거죠. 자, 본안 변론, 묵시적 추인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모여야 객관식 아니 사례 문제 풀 때 쟁점을 안 놓치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안 변론, 묵시적 추인인 거예요. 그래서 추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일반적인 추인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통설은 이제 다수설은 유불리 불문하고 추인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문에서 그럼 이제 당사자 확정에서 뭐 표시 정정 뭐 이런 것들 중요하고 제소 사망도 중요하지만 그 제소 사망은 이제 뭐 시험에도 나왔고 이제 그 좀 이따 보실 거고, 그래서 성명 모형을 이제 한 번도 안 나와서 정리해 보시라고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산문이 당사자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조합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조합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은 뭐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민소 문제로서 이제 조합이 중요한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문제에서 지금 1순환이고 해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면은 객관식도 다 커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뭐 객관식 문제를 따로 볼 필요 없어. 그냥 풀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리를 알면 뭐 이제 뭐 어느 책에도 없는 판례가 나오더라도 그 법리 가지고 맞출 수 있고,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 실제 판례 사안이죠.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서 원호 대상자 광주 목공조합을 설립했다. 근데 이제 설문에서 민법상 조합인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단체의 법적 성질을 쓰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아마 이제 민법상 조합이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도, 근데 여기 있는 명칭이 조합이더라도 농협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체의 법적 성질이 안 나오면 단체의 법적 성질 쓰고 시작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걸 쓰라고 힌트를 준 거잖아요. 이제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갑과 조합원 ABC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등등의 상호 출자, 공동 사업 경영 목적, 이게 이제 뭐예요? 얘는 민법상 조합이다. 이걸 써라.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문단도 합의로 하고 무한 책임을 지고 가입할 때 제약이 있다. 단체성이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 조합원의 개성이 중요시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까지를 보고 이제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원목 판매하는 무로부터 원목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도 줬는데 무는 약정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공조합이 무를 피고로 소송하려고 한다. 그 이제 원고 측이죠, 조합이. 이게 전부 다 쟁점이에요. 문제 1번에 조합 명의로 인도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해서 조합 명의 승소 판결 선고했다. 이게 유효인 판결이냐? 그럼 이게 이제 주소 파악해서 민법상 조합인데 당사자 능력이 없으니까 유효한 판결이냐? 즉 당사자 능력을 강간 판결이 유효인 거냐? 이런 식으로 쟁점을 찾는 거죠. 그걸 자꾸 이제 시험 보시라고 하는 게 그냥 해설 보면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자체를 몰라요. 시험을 안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판결이 유효하냐, 뭐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당사자 능력을 간간 판결을 쓰라는 거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당사자 능력이 없고, 그럼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으로 가서 2번에 구성원이 갑 A, B, C 전원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대리인을 통한 방법. 그래서 그 두 가지죠.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업무집행조합원 갑 명의, 그 갑 명의라는 게 뭐예요? 갑을 당사자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갑 이렇게. 그러니까 2번하고 구별해야죠. 2번 전원이야 뭐 고필공 그 얘기고,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 즉 업무집행조합원을 대리인으로도 내보낼 수 있고 당사자로도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조합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과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쟁점 영역부터 볼까요? 일단 비법인 사단일 때는 52조에 따라 당사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인 사단 조합 나오면 주소가 어디라고요? 당사자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라는 단어 쓰셔야 돼요. 따라서 조합일 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이건 뭐 민법에서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 기준에서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합하고 똑같죠. 그러나 조합과 달리 민소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52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단체성의 강약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판례 내려가서 보시면은
단체가 고유의 목적, 이건 뭐 밑버스 보신 건데 뭐 단어들 위주로 외워야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조직을 갖추고 있고, 저는 그래서 목적, 규약, 조직 이런 단어 외웠어요. 그다음 다수결, 그다음 뭐예요? 단체 자체가 존속이 되고 확정되어 있을 때는 단체성이 구비가 됐죠. 이때는 뭐다? 비법인 사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 규약, 조직, 다수결의 원칙, 가입 탈퇴 제한 뭐 이런 것들, 아니 가입 탈퇴로 변경 상관없이 단체가 존속 이런 것들, 그런 단어들을 자꾸 외워서 문장을 써보시고, 그다음 사안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안 포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 주어진 문제 있는 걸 자세히 쓰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줄여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쓰면 되죠. 그래서 합유 규정이고, 그다음 무한 책임지고 가입 탈퇴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 이걸 먼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럼 주소가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죠. 당사자 능력. 그도 마찬가지예요. 판례는 이제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쓰면은 점수를 많이 못 받으니까요. 두 가지 판례에 뭐 다 쓰실 수 있으면 다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법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한국원어복지공단법이었어요. 지금 뭐 법조문 이름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법조문은 문제에다 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 이름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원호 대상자 광주 목공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 능력이 없다고 하고, 부도나 회사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은 이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못 갖춰서 당사 능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만 쓰시든가. 그 다음에 검토는 뭐예요? 조합은 합유고 비법인 사단은 총유죠.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을 긍정해 봤자 이제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집행할 것인지에 규정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 판례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부정설에 따르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능력을 간과한 판결이잖아요. 그럼 이제 좀 전에 보신 대로 간과한 판결에서 로마자 4번에 가서 여긴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능력을 간과한 판결에 판례는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당연 무효인지 유효인지 이렇게 가는데 그걸 한꺼번에 써놓은 게 이제 1번이에요. 견해 대립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무의미한 판결이므로 무효로 본다는 무효설하고, 그럼 나머지 2설과 3설은 유효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유효는 상소 재심의 문제인데, 소송 능력 하자 있는 경우를 유추해서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이게 재심설이고, 그 다음 아니다. 그냥 유효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즉 사망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활동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효는 아닌 거고, 일설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재심 사유에 없잖아요. 그리고 재심은 이제 재심은 기판력을 깨는 거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때문에 유추하지 말자는 거예요. 3설은. 그럼 뭐예요? 유효잖아요. 무효가 아닌 것에서 출발했으니까. 상소지심 안 되면 유효죠. 유효. 근데 얘기한 대로 판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토 가셔가지고 조합의 실체는 인정되니까 사망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은 제도적 취지가 다르죠. 그래서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3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전에는 뭐 상소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는 판례가 없으니까 이제 요 로마자 4번의 내용들이 그 이제 지금 돌아왔었지만 이시윤 교수님의 견해 내용들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때도 그랬고 대부분 이제 워낙 그분의 영향력이 크니까 이제 수험 답안지에서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자 4번은 그냥 외워뒀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고, 판례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고 그래서 상소할 수 있고, 다만 확정되면 재심 사유 아니니까 그냥 유효다. 이렇게 요게 이제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사자 능력을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고, 그는 강간 판결은 로마자 4번의 내용대로 그냥 외워놨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판례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도 총 4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4가지를.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에서는 전원이 나오는 방법을 물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이제 소송의 형태는 보통 능동 수동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능동 소송이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1번만 쓰시면 될 텐데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수동도 써놓은 거예요. 자, 1번에 합의물의 처분 변경, 합의 지분의 처분 시에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이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공이냐 통공이냐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의 공동기속이죠. 그래서 실체법에서 같이 하라. 그럼 소송도 필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변경, 그 다음 뭐예요? 합의 지분의 처분은 공유 지분과 달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죠. 따라서 합의 기속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고필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보존행위는 따로 수 있으니까 같이 해도 통공이 되죠. 그
그 다음에 수동소송도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보시고 암기장에 정해놨지만 조합재산에 관한 수동소송 역시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민법에서도 보셨죠?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사람 개인재산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사람만 피고로 할 수 있죠. 근데 조합 재산일 때는 합유 지분 등기가 되고 합유 등기가 되고 합유는 지분 표시가 안 되니까 전원을 피고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 민법에서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 재산을 집행하려면 전 조합원을 피고로 해야죠. 근데 조합원 개인적 책임에서 채권 행사할 때는 각자 따로따로 할 수 있고, 그때 민법에서 보신 대로 그러면 이제 전액을 청구할 거냐, 분할된 액수를 청구할 거냐. 그럼 민법상 채무면 분할 채무고 상사면 연대 채무니까 전액을 청구한다라고 했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조합 명의로 된 재산을 집행하려면 전 조합원을 피고로 하고, 그다음 조합원 개인한테 청구할 때는 개인만 피고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그게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여기는 능동소송이지만 이제 같이 정리해 두시라고 써놓은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전원을 피고로 하는 방법은 뭐냐? 고필공이냐 통공이냐 그걸 가는 거고. 그다음에 7페이지 가셔서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을 내보내는 방법 물었잖아요. 거기다가 문제 3번을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을 내보내는 소송, 즉 대리인을 통한 소송 수행 방법 써보시오. 그러면 7페이지 왼쪽 편에 있는 3번, 4번만 쓰는 거예요. 3번, 4번만. 자, 그래서 변호사 뽑아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로마자 3번이 그 얘기죠.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문제죠. 4번. 여기도 판례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학설 대립이에요. 자, 로마자 4번에 제목 볼까요?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업무집행 조합원을 법률상 소송 대리인한 소송 수행이 가능하느냐. 자, 법률상 소송 대리인 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지배인 생각해야 돼요. 지배인. 이게 이제 우리는 상법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험은 이게 민법하고도 연결되고 상법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이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 문제 중간식에. 근데 변시는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법률상 소송 대리인 하면은 이제 지배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상법상 지배인은 11조 1항이죠. 영업주에 가름하여 재판상 재판에 재판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씩 변협에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회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호사는 아닌데 법적 지식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지배인은 등기사항이니까. 근데 진짜 지배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이제 등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사람한테도 돈 주기 싫으니까 이 일 있을 때마다 뭐 한 건당 얼마 쓰고 그 대신 지배인으로 등기하자. 이렇게 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진짜 지배인이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진짜 지배인이면 변호사가 아니어도 뭐예요? 상법 11조 1항에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지배인 아니어도 지배인은 법률상 즉 상법상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를 할 수 있죠. 대리. 근데 민법상 업무집행조합원은 민법 709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집행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를 같이 볼 거냐? 견해 대립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민법 709조에 보면 재판상 행위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단 말이죠. 자, 판례는 없어도 중요한 학설 대립이에요. 그럼 뭐 긍정 부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설을 보시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상 지배인, 그다음 선장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상법을 안 보니까. 근데 지배인 선장이 법률상 소송 대리의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배인 선장과 달리 조문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게 일설이에요. 그 다음 이설은 아니다. 709조의 대리권 안에는 소송 대리권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부정이고 판례는 없어요. 자, 검토는 어디로 가 상관없어요. 어차피 판례 없고 여기서 논의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검토로 가서 저는 이제 긍정설로 갔는데 뭐 어디로 가 상관없으니까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소송 대리로 인정함으로써 소송 수행 이제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 경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디로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드는 학설을 취하시면 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전원이 나오는 방법은 이제 고필공이냐 통공이냐, 그건 이제 고필공 통공의 법리로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로마자 3번에 변호사 내보내면 되죠. 소송 의미에 의한 소송 대리인. 그 다음에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을 대리인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가능하느냐. 왜냐, 상법상 지배인은 당연히 되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은 709조의 조문 형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긍정 부정의 학설 대립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을 대리인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 그럼 로마자 4번을 쓰는 거죠. 업무집행조합원 갑을.
그 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 갑을 당사자로 써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로 내보내는 방법은 일단 오른쪽 가셔가지고 이제 로마자 3번, 로마자 2번에요. 업무집행조합원도 뭐예요? 조합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반장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고유의 소송수행권이 있는데 소송수행권을 신탁받아서 당사자로 나갈 수 있는지요.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조합의 당사자로서. 그게 뭐예요? 임의적 소송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임의적 소송 담당이면 뭐 써야 돼요? 명문에 규정이 있는 선정 당사자를 써야죠. 그래서 로마자 3번에 선정 당사자도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본 시험에. 근데 최근에 이제 모의 시험에 슬슬 등장하는데 하여간 본 시험에 언젠가 나올 거예요. 자, 선정 당사자는 뭐예요? 반장 뽑는 거죠. 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 당사자가 있고 다수 당사자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다음 개별적 서면이고 이제 판결 효력은 뭐 이제 그 명문의 규정에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니까 218조 3항에 따라 이제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죠. 그다음 이제 65조 전무일 때 관선수가 되는 거니까 선정 당사 선정할 수 있고 그거는 뭐 65조에서 보실 거고. 그다음에 뭐 문제점 이건 그냥 참고삼아 실제 사례에서 뭐 안 써도 크게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잘 써야 되는 게 로마자 4번이죠. 임의적 소송 담당에 그러니까 명문에 규정 있는 게 선정 당사자인데 선정 당사자 외에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서요. 그럼 이제 갑을 내보낼 때 선정 당사 갑이 그 소장에다가 선정 당사 원고 선정 당사자 갑이라고 쓰는 거냐 아니면 원고 갑이라고 쓰는 거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자 4번 부분은 원고 갑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를 보면 권리관계 임의적이라는 게 그거죠. 임의대리 마찬가지로 권리관계 주체 의사에 기하여 제3자에게 뭐를 줘요? 소송수행권, 당사자 적격을 주는 거잖아요. 당사자 적격을. 자, 그래서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하거나 똑같은 얘기가 소송 집탁 금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 그럼 합리적 이유가 또 뭐예요? 밑줄 친 부분에 이제 권리 주체인자가 소송 수행권을 포함한 관리 처분권 같은 얘기잖아요. 소송 수행권, 관리 처분권, 당사자 적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입에다 붙이셔야 돼요. 소송 수행권, 관리 처분권, 당사자 적격. 그래서 그런 관리 처분권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고유한 이익이 있다. 소송 담당자죠. 그럴 때는 이제 가능하다. 판례에서 대표적으로 인정한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에서 규약 등등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 당사자예요. 대리인이 아니라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임의적 소송 신탁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죠.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긍정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대로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 배제하지 않는 거고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고유한 이익이 있으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이 업무집행조합원도 자기도 유리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검토는 그 얘기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 원칙이나 소송집탁 금지 원칙을 잠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관계에 있는 업무집행조합원한테 주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기면 좋잖아요. 고유한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민법상 조합이 나왔다. 그럼 주소가 뭐예요?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강간 판결은 아까 6페이지 로마자 4번 그대로 베껴서 쓰시면 되고 그럼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을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간편한 방법은 크게 네 가지죠. 지금 보신 대로. 그래서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건 통공이냐 고필공이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변호사 뽑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또 마지막 두 가지가 7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을 또는 조합원 중에 1인을 대리인으로 내보내는 방법. 그건 7페이지 로마자 4번 부분이고 그 다음 당사자로 내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죠. 선정 당사자, 임의적 소송신탁 두 가지. 크게 네 가지 법률 관계를 그대로 외워두시면 자 이걸 보고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 풀어보세요. 그럼 그게 풀려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주관 사례는 뭐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리하셔서 목차들을 기억하셔서 부정설로 가고 이제 간편한 소송 수행 방법에서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일부러요. 그 7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이 갑이다. 얘를 대리로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끊어서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로마자 4, 왼쪽 편에 4번만 쓰는 거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오른쪽에 나오는 선당, 임의적 소송신탁 그 두 가지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뭐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특히 로마자 4번 왼쪽 편에 있는 여기 판례 없지만 중요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안 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709조가 상법 11조 1항과 다르다. 이제 그런 조문의 취지가 같이 볼 거냐 긍정 부정 판례는 없지만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요 40분부터 계속 하죠.